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한치호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의 수명은 늘고 있어서 당장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산 대책도 문제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령 인구가 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시니어의 일자리, 고독사 등 해결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 인생의 막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시니어 이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이신 이영종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 인사이트로 개편한 후에는 처음 모셔서 좀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저희 방송 막 직전에 뉴스 속보를 들어온 걸 보니까 그 밤안개로 유명하신 가수 현미님께서 그 쓰러진 채로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셔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명복을 빌고요. 참 이런 저 현민이 선생님이 그 85세라고 하시는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쓰러진 것을 누가 발견했다고 그래요. 네. 가까운 지인이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이 현민이 선생님처럼 이런 분들도 고독사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일부 고독사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혼자 사시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박사님 주변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사시다가 네. 갑자기 뭐 심장마비 네. 또는 계속 오랫동안 네. 사회와 떨어져 살면서 예. 어떻게 고독하게 혼자 일부의 인연을 끊고 살다가 예, 돌아가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저의 지인이 그러니까 58세 작년이니까 59세죠. 59세에 혼자서 쓰러지셔서 아침에 발견됐는데 돌아가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100세 시대란 말이 참 그 혼자 사는 게 참 어려운 문제다. 제가 사실 이 시작 멘트를 제가 작성하면서 고독사 문제를 써놨는데 오늘 현미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우리들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 100세 시대라는 말이 실감 나죠. 사실 이제 현미 선생님도 85세에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우리 유명하신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5세시라고 하는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은 보면 옆에서 일을 TV에 이렇게 방송대로 인터뷰하고 일상생활 잘 담는 모습을 보면 일을 이렇게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 같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예. 요즘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강하죠. 프랑스도 지금 뭐 62세로 늘렸다가 지금 뭐 난리가 나고 그런 형편인데 14만 시간이라는 정년 뭐 이렇게 우리 이 박사님 주장하셨는데 예. 14만 시간이 뭐예요? 예. 우리가 보통 지금 60세까지 일한 기간은 35년에 걸쳐 약 72,80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나눠보면 60세니까 25세에 취업을 해서 이제 35년 일한다 그런 가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60세 정년 후에도 또 35년까지 산다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리적 시간이라 그래요. 11시간의 생리적 시간을 빼면 또 일한 수 있는 시간을 35년, 95세까지 친다면 무려 14만 시간이 나옵니다. 이 14만 시간은 결국 현역의 7만 시간의 배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25세에 취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60세까지 하면 일하는 시간이 한 7만 2,800시간 정도 되는데 60세에 정년퇴직을 해서 100세 시대니까 한 95세까지 산다고 하면 생리적 시간이니까 이게 뭐 자고 뭐 식사하고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런 시간을 11시간 빼고 나면 또 나머지 35년 동안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14만 시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역의 2배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런 정년 후에는 이제 앞으로 35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어떤 시간표를 스스로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에서 회사에서 짜준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이제는 어떤 일과 여과 스스로 배우고 즐기는 시간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년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년 후 시간을 시니어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개인의
인생과 또 국가 경제에 대한 큰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자, 무엇을 할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럼 무엇을 할지 모르면 제일 느끼는 불안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정년 후에는 흔히 돈 문제, 건강 문제, 사회와 단절되는 세 가지 문제가 가장 불안이 큰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런가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퇴직 후에 절반의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를 불안 요소로 꼽았습니다. 사실 정년 후에 연금 수령 전까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또 어떤 가계 경제 대책을 하느냐가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정년 전후 시점에 또 자녀 교육과 결혼 그리고 또 부모의 간병 문제 이런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직 전부터 이런 소득 공백기에 대비해서 문제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니어 일자리를 늘리는 아주 중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퇴직 시기를 이렇게 접속시킨다 그러죠. 일치시키는 어떤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관계단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제 퇴직한 사람들은 다 겪어보는 일입니다. 퇴직하자마자 전화벨이 안 울립니다. 바로 사회와 단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인맥과 단절되고 마땅히 편하게 갈 데가 없어집니다. 소득이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렇다면 바로 생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급격히 상실됩니다. 따라서 정년 전에 살고 있는 지역 이웃들과 좀 소통하면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종교, 취미활동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지역 데뷔라고 표현합니다. 지역 데뷔요? 예, 지역에 데뷔한다. 지역에 데뷔한다. 예, 마치 또 탤런트나 가수가 데뷔한다는 말을 쓰는데 한동안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이제는 지역에 돌아와서 지역에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는 측면에서 데뷔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사회에서 활동하고 일하면서 적은 소득이라도 보충한다면은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잖아요. 예. 경제적 문제, 그다음에 건강 문제, 고립 문제 이건데 일본에서는 지역 대비를 한다니까. 근데 이걸 참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아파트가 많잖아요. 지금 주거 환경 자체가 70%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솔직히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거 말고는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정태식하고 돌아와서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위아랫집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역사회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년 퇴직하기 전에 지역사회 활동에 대비를 한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저는 의미 되겠네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라는 좋은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단절돼서 살고 그죠. 있습니다. 이웃과 단절돼 있고 또 친인척과도 단절돼 그렇죠. 있고. 친인척과 단절되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지 12년 정도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그 친척들하고도 잘 교류가 안 돼요. 그렇죠. 친척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렇죠. 이웃은 바로 옆에 100m, 다 500m 이내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실질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인연을 맺는다면은 우리 고령사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조상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웃 사촌이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이웃 사촌이 더 낫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 딱 적용되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웃 사촌이다. 그럼 세 가지 요소가 지금 불안한 요소로 좀 되는데 자료를 말씀하다 보니까 고령자 연령 기준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정년퇴직도 지금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0세에서 65세로 연금 연령이나 정년 연령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고령자 기준도 변화된다면서요. 지금 고령자가 우리나라 65세 이상부터인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75세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도쿄에서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 앞에 일본의 그 머리가 하얀 시니어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관례상 어른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니어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장애우나 그 임산부한테만 자리를 양보하지 고령자 시니어한테 자리 양보하는 것은 연령 차별, 아하. 무례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때서야 우리랑 다르구나 이런 현상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유엔의 세계보건기구가 6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정의한 기준은 정의할 때는 1956년이었습니다. 1956년. 네, 그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고작 5~6%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의 평균 수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작년에 평균 수명이 남성 81세, 여성 87세로 늘어났습니다. 경제에서요. 인플레이션율이 늘어나면은 어떻습니까? 물가 올라가고 물가가 당연히 오르고 그럼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고령자 기준도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무려 60년 전에 고령자 기준을 지금 100세 시대 잣대로 삼고 있는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에서 2017년도 일본 노인의학회에서 고령자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올리자 하고 제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노화 현상을 데이터로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5에서 10년이 젊어졌다는 거죠. 이럴 근거로 75세 이상은 노인이 아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5세까지는 중고령자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공감이 가는 게 1956년에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정해놨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나 70년 가까이 된 그렇죠. 전에 정해놓은 거니까 지금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그 참 좋은 것이에요. 연령 차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르신들이 그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면 젊은 사람 보고 막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가끔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연령 차별이라는 거 이 말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게 우리나라는 좀 연세가 드시면 일자리도 안 주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됐는데 자 우리나라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좀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인구 감소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 인구 감소를 원래 한 2028년에서 2030년쯤에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했는데 9년이 앞당겨졌습니다. 8~9년이 앞당겨졌는데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30년까지 15세에서 65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무려 320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인구는 2030년까지 55%, 10% 이상 늘어납니다. 500만 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구의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는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를 이제 시니어 인구가 늘어나면 국가 경제가 위축된다는 어떤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정년 연장 대책도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능력을 가진 시니어가 지금 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니어 인재를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부족한 노후 자금을 이렇게 보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노동력 확보, 앞으로 이제 감소한 노동력에 대한 확보, 그리고 중요한 연금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농촌에서는 특히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없으면 뭐 농사를 못 짓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박사님도 그런 사례를 좀 보셨어요? 제가 10일 전에 고향을 방문했는데요. 고향 어디세요? 전남 순천 나간읍성입니다. 요즘에 순천 그 정원 축제인가요? 뭐 습지 뭐 축제 한참인데 나간이시군요. 제가 갔을 때 그런 축제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제 고향에 방문하면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분들. 사실 지금 제 고향과 같이 그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다 대부분 70세 이상 분들이 고령자들입니다.
다 차 있습니다. 그런 베트남 사람 같이 외국 일손이었으면 사실 농촌이 지금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아까도 사실 들어오기 전에 얘기한 얘기에서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뭐 지금 그 원래 고향 그 마을에도 전부 노인들이 혼자 사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고향이 한 25개 가구가 있는데 25가구. 예, 한 10가구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10가구는 공가? 예, 한 15세대는 지금 우리 할머니들만 독신으로 사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아하. 홀로 어떤 가구죠. 실제로 그러니까 25그 우리 박사님 고향도 25가구 중에서 예. 10가구는 지금 공실로 이제 그러니까 비어 있는 형태고 공가구 15가구 정도는 다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특히 여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데 그런 분 대부분입니다. 지금 심각하네요. 예. 아니 인구가 지금 9만 명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50세 이상 인구는 더 늘었어요, 10%가. 예,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우리 한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예정된 미래였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물론 이제 2030년까지는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2030년 이후에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지금 앞으로는 문제가 이제 생산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하는 인구로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생산 소비가 다 안 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의 대안으로 저는 시니어 인재가 사회에 적극 활동하면서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인구도 줄고 소비 인구도 주니까 양쪽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소비할 때도 세금을 내는 거고 생산할 때도 세금을 그러니까 그 생산해서 수입을 받아가니까 하는데 그분들이 다 줄어드니까 결국 재정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하기야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대학이 인기가 없다고 선생님들 그 취업이 바로 뭐 잘 안 되니까 인기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이야? 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도 지금 폐교되는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내년에 폐교되는 학교가 있다고 라는 이야기를 대도심에서도 듣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실감이 설설 사람들 사이에 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들이 평생 현역이라고 좀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 다단계가 뭡니까? 이 다단계 판매도 아니고. 예, 제가 일주일 전에 결혼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지금 결혼 통계를 보니까 40대 초반에 결혼하는 쌍이 1만 1,000쌍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3040 세대가 결혼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20대 중반, 30대 초반까지 결혼을 안 하면 뭐 노총각, 노처녀 이런 딱지를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우리가 사회적 관행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전에는 이 교육을 받고 일하고 노후라는 어떤 3단계적인 아주 사회 공통의 어떤 인식이 있었고 그런 게 관리화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시대는 20대부터 80세까지 언제든지 일하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공부하고 그리고 즐기는 어떤 이런 계속 이런 반복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린다 그레튼 교수는 이런 시대를 바로 다단계 사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CG 좀 크게 좀 확대 좀 시켜줘 봐주세요, 피디님. 이 CG를 잠깐 확대해서 지금 보면 인생 과거에는 지금 보시면 박사님 25세까지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60세까지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60세에서 80세 정도까지는 이제 그냥 그 노후 생활을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인생 3단계 사람의 일생이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시대 100세 시대에는 25세까지는 교육 받고 똑같지만 이제 60세까지 또 이제 80세 거의 100세까지는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보면 전직도 하고 창업도 하고 다시 공부도 하고 뭐 MBA도 해야 됩니까? 뭐 해외 생활도 하고 NPO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그런 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놀로지 AI가 발달하면서 기업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 평생 직장 깨지고 있죠, 당연히. 평생 직장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지금 현재 내가 일했던 익숙한 방식이 일이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쉬면서
내 어떤 가치관에 따라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아, 이게 제가 대학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학도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그 현대 사회 산업에 맞게 이제 이게 각 학과가 편성이 되는데 이 학과 편성을 다시 재편성하다 보니까 폐과되는 과 교수님들은 사실 전공을 다시 공부하시거나 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전부 다 교양학부로 다 발령을 해서 그래서 교양학부의 교수님들이 투 트랙으로 있다. 일반 교양하고 전공 교양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느끼는 게 야, 우리 앞으로 시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국제 정세도 복잡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사회도 이렇게 완전히 변혁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사실 이 세대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는 표현 좀 하기 그렇죠, 이상한데 정말 살기 피곤한 세대들 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건강 수명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현미 선생님 오늘 돌아가신 말씀 드리면서 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그분이 TV를 이렇게 보면 정말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왕성하게 하셨는데 최근에 부쩍 이렇게 노화하신 그러니까 노쇠하시는 그 몸이 약하신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까웠는데 건강 장수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100세 시대의 하나의 어떤 행복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장수 비결을 연구한 250개 논문을 분석해 봤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우리 부모 세대가 단명하면 나도 단명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건강 장수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브레슬로우 교수가 9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7가지 건강 습관을 가지면 11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정한 수면, 금연, 적정한 체중, 과도한 음주 자제, 규칙적인 운동, 매일 아침 식사, 간식 금지 등을 꼽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 뭐 이런 거네요. 그러면 뭐 여기 보면 7가지인데 건강한 적정한 수면, 금연, 뭐 적정 체중, 음주 자제, 규칙적인 운동, 뭐 매일 아침 식사가 중요하네요. 간식 금지. 간식도 드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군요. 이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치매 대책도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건강 대책이 저는 치매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치매 인구가 2025년이면 100만이 넘을 거란 전망치가 있습니다. 100만이요? 예, 그렇죠. 어제도 저는 제 친구가 어머님이 지금 경도 치매 상태에서 기억이 좀 더 떨어지기 전에 고향을 방문해서 기억을 좀 회생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제 할머니도 치매 상태는 아니었는데 90세 시점에 시골 마당에서 넘어져셔가지고 고관절이 손상돼서 요양원에 9년 동안 계시다가 100세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낙상 위험 때문에 이제 고관절이 손상되면 정신은 멀쩡해도 그렇죠, 요양원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0세부터는 치매와 허약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박사님하고 말씀 나눠다 보니까 치매하고 허약화 대책 중요하네요. 예, 그럼요. 그래서 50대부터는 근육량이 0.5에서 1%씩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회 활동하고 이렇게 운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뼈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척추도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온몸이 다 그것이 이제 흔히 이제 전문용어로 운동 기능 저하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사회 활동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건강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